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시며 특히 대구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와 소설가로서 활동하시다가 아까 이현 의원처럼 법대 문학회도 안 나오시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천재적인 대구 출신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그 박근혜 대통령 윤사건을 13건이나 맡아서 하루도 쉬는 날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도태우 변호사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세팅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호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용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우리 송영선 전 의원님 또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모시고 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시간 여러 가지 일정 많으실 텐데도 오직 나라 걱정하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우리 애국 국민 시민 여러분 모두께 진정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역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어두움 어떤 기운이 많이 침투해 있다. 또 그게 우리 소중한 대구 지역 어떻습니까? 밝진 못하죠? 최소한?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어쩌나 하면서 그렇지만 수십 년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한 2년 반까지는 참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는 울분을 아침 눈 뜨면 이 기사가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건이 더 터지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2년 반 동안 살아왔습니다. 맞죠? 예.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요. 정치인들을 쳐다봤는데 전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아무런 조직도 갖춰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나오기도 했고 집에서 애 끓이며 정말 화병이 나시기도 했던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서 그랬느냐? 일신의 아니와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겠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집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변화의 흐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분노케 하고 우리들에게 애끓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수십 년간 적어도 70년 이상 이 땅을 소중한 우리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키워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이렇게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뭘 바라느냐? 우리는 뭘 바랍니까? 약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강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맞죠? 예. 강한 대한민국. 자,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자, 크게 봐서 200분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가 6천만 인구인데 200명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나타나기 전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석가모니가 한 사람 나타나기 전에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광활한 중국 대륙에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 그 직전에 중국에 불교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 승려가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걸 넘어서 파미르 고원 같은 걸 넘어서 중국 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한 사람 바꾸어서 당나라 같은 때가 되니까 600~700년이 지나니까 중국 전체가 불교 국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유럽 땅에 기독교 신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한 사람 거기 성경에 기록 다 돼 있죠. 디모테오 같은 사람 가서 만나서 변화시키고 또 누구 만나서 변화시키고 하니까 마침내 수백 년 만에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 국교화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6천만을 변화시키려면 원리가 뭐냐? 200명의 순도가 올라가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뭐냐? 그 사람의 순도가 99.9%, 인간이니까 100%는 안 되고 그 순수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려면 우라늄, 정제 우라늄이 필요해요. 농축 우라늄. 90% 농축된 것 핵폭탄 가치가 없습니다. 안 터져요. 그러나 99%에 다가가는 그 우라늄 아주 소량이에요. 그 아주 소량의 그 농축 우라늄이 거대한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게 있으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핵폭탄 아무리 커다란 같이 터지는 거 있어봐야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6천만을 터뜨리려면 200명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그런 농축 우라늄이 될 것이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함이란 게 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도약해서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하다.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강하다, 군사적으로 강하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의 밑바탕에는 정치가 강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 강대국으로 오래간 나라 중에 정치가 엉망이고 그걸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밑바탕에는 정치의 힘이 있습니다. 자,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었죠.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맡겨놓았더니 나라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대책도 없더라. 이게 2년 반 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절절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정치의 힘을 키운 그 강대국, 선진국들도 다 한때는 그게 마찬가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각성한 개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저들에게 맡겨놓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소임을 아주 확실하고 꾸준하게 해야만 나라가 잘 되는 것이구나. 즉 나라의 정치가 잘 되는 것이구나. 정치를 정치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절대 선진국가의 정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번 들고 와보십시오. 그런 나라가 있는지. 선진국가의 정치를 이룬 시민은 절대 방관자가 아니고 절대 맡겨놓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민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 정치인들의 수준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구 시민 200분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터지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시민의 각성, 우리나라를 살려야겠다, 이런 각성이 제대로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경험, 선례 없이 우리만 최초로 터진다 생각하면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미 그런 모범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역사에. 그것도 제가 오늘 대구에서 제 고향인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 자란, 저는 사실은 그리고 공대를 갔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너무 길어서 소개 안 하셨는데, 공대를 갔는데, 서울 공대를 갔는데 이제 2년 다니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고 다시 서울대 국문과로 입학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 대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역사에서 지금 제가 보겠지만 신라를 들 겁니다. 신라가 어디를 기반으로 한 나라입니다. 경주가 서라벌이 수도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대구 달구벌이 신라 때부터 아주 중요한 요충지고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딱 구분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달구벌이라고. 자, 그러면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국 통일기에 가까운 무렵의 세계 지도입니다. 당시 이 동북아시아에서 아직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별 관여할 계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판도에서 보시면 당나라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당태종 들어보셨죠? 당태종, 그 다음 당고종. 이때가 신라 통일전쟁을 할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당태종, 당고종은 중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 거의 중국이 가장 선대하던 쪽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성했다가 분열해서 약화됐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죠. 그런데 그런 강성한 몇 군데 중에서도 당나라 치세의 태종, 고종 연간은 중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문물이 극도로 발전하고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무렵입니다. 지금 판도를 보셔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당나라가 자, 신라와 나당연합을 해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라가 먼저 공격했기보다는 신라가 많은 침공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 공격한 그런 측면이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역사죠. 그런데 지금 이 당나라가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쳤지만 그 다음 당나라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이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를 먹어버리는 것이 당나라의 계획입니다. 이게 중국이 수도 없이 써먹던 전법이에요. 합쳐서 쳐들어간 다음에 하나 없앤 다음에 그 다음 자기를 불러들인 거기를 쳐버리는, 그게 중국의 아주 오래된 수도 없는 전법입니다. 당연히 가장 국력이 융성할 때의 당나라이기 때문에 신라를 먹어버릴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일단은 백제를 치고 13만 대군, 엄청난 대군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처음부터 현명하게 아주 극도로 그걸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제를 무너뜨렸지만 당나라가 신라를 이렇게 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귀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다음 보시죠. 그 돌아간 장군이 유명한 소정방입니다. 그래서 이 소정방을 당나라 찬자 당시에 당고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고종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소정방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괴롭히던 투르크, 돌궐이 지금 터키의 그 어명인데 아주 괴롭히는, 이름만 봐도 투르크라는 게 그 아시아죠. 중앙아시아에 가서 용맹을 떨친 부족. 그 투르크, 동투르크, 서투르크 다 공격해서 평정한 장군이 이 소정방입니다. 그런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 계획과 달리 뭐를 못 쳤다? 신라를
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고종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위로하며 어찌하여 이내 신라를 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정반이 시작. 신라는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 저것이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의 힘, 강한 대한민국이란 것은 저 당나라 제국을 모범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음에도 감히 어떻게 했다? 나라는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굴복하게 만든 그 힘, 그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원형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세계 최강대국을 굴복시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왔습니까?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저기는 관료라고 바꿀 수 있죠. 앞에는 대통령이라고 바꿀 수 있고 밑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 관료와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를 아버지 형과 같이 하니 이랬어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있죠. 문재인 그러면은 개 XX 이렇게 욕하는 집회까지 생겨날 정도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살아나 있는 세계입니다. 정치의 힘, 정치가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사기가 충천해서 자기의 수백 배가 되는 적을 맞이하여서도 굽히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 로마 다 도시국가였는데 이 정치의 힘이 발전해서 세계 문명사의 이름을 남긴 대로마는 제국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볼 때는 변방이고 작은 섬나라, 지금 봐도 독일, 프랑스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그런 영국이 오늘날 영미 문화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바탕에 이러한 정치의 강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유민주 정치가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 싹터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기에 강대국이, 그게 아니라 신라와 같이 그 깊숙이 밑바탕에 정치의 힘이 살아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당나라와 같은 바탕은 어느 한때인가는 신라와 같은 저 정치의 힘으로부터 자라난 것입니다. 저 시대를 거치지 않고 당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치를 볼 때 권력 정치라고, 누가 어떤 자리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우리 세력이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다 권력 정치적인, 저 틀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당나라에 이르기는커녕 당나라 같은 데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정치의 힘이 무너진, 반대로 그렇게 되었는가? 특히 대한민국 전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구 우리 지역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미운 오리 새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떠냐? 사실은 본질이 뭐예요? 백조였죠. 안델센의 동화죠. 백조인데 오리들 틈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오리떼가 볼 때 백조 새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완전히 군대로 치면 고문관으로 보였죠. 완전 왕따 대상. 하는 짓마다 쟤 왜 저렇게 칠칠치 못하냐. 쟤는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만 열면 너네는 극우, 너네는 친일, 너네는 독재, 너네는 적폐 세력의 후손이야. 마치 백조 새끼를 오리떼가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백조가 자기가 백조됨의 본질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 오리들의 핍박에 굴복하고 말면 백조가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절대 오지 못하죠. 우리 대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정통 흐름의 정수가 바로 우리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가 그런 사명을 자각하고 백조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전체가 날아오를 가망은 난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왜 그렇게 힘없고 무너졌는가? 바로 저들의 역사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단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1단계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쳐야 합니다.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부국 대통령이신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하기 위한 전제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체제를 확립하지 못했다면 부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식의 시장을 활용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개발이 성립할 수 없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인식이 어느 정도나 앞서 있었냐? 저도 최근에 건국기념사를 다시 보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 그러면은 다수결 이런 거 생각하죠? 이분은 미국에서 뭐 워낙 그 정통적인 교육을 받으신 박사시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간 아셨어요. 그걸 건국기념사에서 표현하셨는데 민주정치는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는 수단적인 거예요. 뭘 지키는? 자유를 지키는. 자유는 집단의 자유입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을 떠나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까? 개인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을 떠나서 사유재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정통 자유민주 국가로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 그래서 아까 송전 의원님 말씀하신 한미동맹 그리고 이 의원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기본 틀이 모두 이승만 대통령 때 잡힌 것입니다. 역사를 이 서양의 유명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로마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의 역사를 다 이렇게 훑으면서 말하기를 위대한 어떤 국가, 아주 강성해진 국가는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연이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로마가 거기에 딱 맞았다. 지도자 한 명만 나타나서는 아직 모자라. 이게 가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지도자가 연이어 두 명이 나타나면 그 나라는 대단한 반석에 서는 것이죠. 만일 세 명이 나타나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직 외교관님이 그럽니다. 세계를 평생 다니면서 외국에서 개발도상국이 한국 부러워하는 나라 많았죠?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이 궁했어요. 외교관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나중에 자기가 찾아낸 대답이 있는데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몇천 년에 드물게 나타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연이어 우리나라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경이롭고 이례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우표로 하니까 새롭죠? 이 67년 대통령 취임하시던 그 기념 우표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흉탄에 쓰러지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대통령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회고록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 역사의 추세가 자기를 떠밀었지 자기가 애초에 그런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합수부를 맡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 전체를 통틀어서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서울대 최대건 그 법대 명예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헌법의 발전의 측면에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4단계를 제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권위 있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이것은 뭘 뜻하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저쪽에서 뭐라 그래? 독재. 자기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독재 말도 안 돼요. 지금 자기들은 독재의 DNA가 없다는 헛소리 수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DNA가 어디 있어요? 독재를 하는 사람이 독재자지. 그렇죠? 자, 독재가 중국 시진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말도 못합니다. 뭐 북한은 이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그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고 밀린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산업화했잖아,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잖아 라는 반박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산업화도 추진하고 민주화도 추진한 것입니다. 민주화를, 저 빨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추진했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지 번지도 국적도 없는 공산민주, 인민민주, 이름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민주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입니까? 민주라는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와서 2년 반 동안 우리는 성과가 있다면 이제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민주화 세력을 표방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도둑질이었다. 지들이 추진한 것은 자유민주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화를 추진한 공을 니들이 도둑질해간 것이다. 자, 산업화를 단지 잘 살려고만 했을까요?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을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중산층이 자라나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를 허물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세계의 여러 제3세계 국가를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박정희 대통령처럼 중산층 키웠나요? 못 키웁니다. 왜 못 키우느냐?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 중산층은 자기를 쫓아내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억눌러 가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사심으로 나라를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제약 상황이 극복되면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충분한 민주주의로 갈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거죠. 당시에 공산주의도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제약 조건이 있는 속에서 그 단계에 제한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키워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지금처럼 사법부를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사법부 권위를 뭉개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법원장 이렇게 무시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의 자존심도 높았습니다. 감히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나를 함부로 대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 다 아시죠?
대법원장들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무슨 부하 같은 대법원장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장관급이나 되나 싶어요 하는 행거지가. 장관도 안 돼요. 자, 사법부의 수장이 굽신굽신 거리는 타입에 불과한데 사법부의 독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법 분립이 없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거죠. 삼권 분립의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주 예민하고 소수의 시국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 당시 월남이 넘어가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정도만 개입하고 그 정도로 사법부를 존중해준 그걸 지금 와서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약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법치와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갔던 거죠. 이 부분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가 일관한 거죠.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 복수정당, 선거제도 모두 지금 우리 87년 이후와 비교할 때는 좀 모자라지만 또 서구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볼 땐 조금 모자란 듯 느끼지만 당시 개발도상국의 또 엄혹한 공산주의와 최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발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서 3단계 노태우 대통령이죠. 자,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다시 위대한 진전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개발도상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게 체제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할 때 우리 87년에 학생 한두 사람 죽은 것 외에 유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로운 이행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나란히 그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약해진 이유이기도 한데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틈만 나면 같이 동조해서 욕을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밑에 바위를 다 허물어 차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반석이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중상모략하는데 동조해버리고 쉽게 따라가 버린 결과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적적인 나라로 발전시켜온 당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문재인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날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나라를 거의 매국행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볼 때 얼마나 애국자였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87년에 이르러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이행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끝에 우리가 지금 2년 반 대혼란을 맞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망각한 채 우리는 헌법재판도 하고, 헌법재판이라는 게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입니다. 높은 수준의 법치예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데 어떤 재판기관이 그 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건 인간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이게 최초로 시행된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전파된 사법심사라는 제도인데 그걸 우리가 87년 이후에 도입했는데 87년에 도입된 그 제도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탄핵 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의의를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저는 제 눈을 찔러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87년이 만들어준 게 그 헌법재판소입니다. 87년 헌법에 보면 적법 절차가 도입됩니다. 적법 절차라는 것은
영미 헌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적법 절차, 즉 법을 형식적으로만 맞게 해서도 안 되고 내용적으로 법의 정신에 맞게 두 가지가 다 겸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촛불이 법치라고 그래요. 왜 법치냐 물으니까 아니 총칼 안 쓰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했잖아. 그게 법치다. 그렇게 따지면 원비어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데 북한도 법치입니까? 스탈린, 모택동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인민재판인데 그래 그것도 재판이니까 법치입니까? 법치가 아니죠. 왜 법치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그냥 신용만 하는 요식 절차로 법을 운영하면 법치가 될 수 없죠. 진정한 법치이려면 증거 재판을 해야 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 다 결론 내려놓고 그렇게 몰아가고 국회라는 데는 언론 기사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그런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헤매게 됐는데 다음 가보시죠. 왜 헤매게 됐냐? 바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높은 단계를 발전시켜서 어디로 갔어야 되냐? 자유통일로 나아갔어요. 미국도 프론티어 정신을 잃으면은 미국이 타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태평양까지 다 가니까 나중엔 뭘 쏘아보냈습니다. 달나라로 탐사선을 쏘아보냈죠. 자, 잘 나가는 미국도 더 나아갈 앞으로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타락할까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땐가 산업화도 했고 민주화도 했고 이제 할 게 더 뭐냐?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이다. 그렇게 넉넉고 있다가 탄핵을 당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목표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미국이 이 사람 누구예요? 링컨이죠. 미국이 링컨이 나타나는 것이 건국 후 약 70년.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건국 후 48년 건국 후 71년째. 이영훈 그 교수님에 따르면은 어느 나라든 70년 정도 되면 위기를 맞는다고 해요. 공산주의 체제도 소비에트가 1917년 소비에트 혁명 후에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1987, 9년. 그러니까 약 70년 후에 무너진. 그래서 70년이라는 경험적인 수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건국 때부터 미국은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국가인데 건국 헌법 이념이 천부인권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맞아갑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70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순이 견딜 수 없는 데까지 오는 것입니다. 왜? 노예를 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확장시켜야 자기들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들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으로 나아가서 그 이후에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죠. 그 전에 미국은 굉장히 쪼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 전쟁을 겪으면서 오늘날 강대국 통일된 미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70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 건국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토 조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때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즉 지금 휴전선 이북 지역은 우리 헌법적으로는 누구 땅이다? 대한민국 땅. 미수목 지역이고 불법 점거 지역이고 괴뢰 도당이라고 헌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이 헌법 조항이 죽은 조항이냐? 탈북자들 수만 명이 이 헌법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에라도 땅을 받는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만 명의 국적을 자동 부여한 조항이 죽은 조항입니까?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 조항. 그런데 그 살아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의 남부 노예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미국 남부 노예보다 더
더 가혹하면 가혹합니다. 노예는 좋은 주인 있을 때도 있고 좀 더 나쁜 주인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주인이 하나예요. 그 포악한 김정은밖에 없고 모두 그 주인 밑에 노예 처지랍니다. 북한에 장관급을 해도 노예의 본질에 변화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고사포에 날아갈 지위가 북한의 장관이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그렇게 벌벌 떠니다. 자, 이런 노예의 처지에 북한을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해방시켜야 돼.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우리는 외면해. 어때요? 우리만 잘 살아요. 우리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면, 우리 안녕을 침해하지 않으면은 뭐 모르겠어, 귀찮아,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저는 뭘 맞았다? 탄핵 사태를 맞아요. 그 정신 태도가 뭐와 같아요? 이 정치인들을 용납한 태도와 비슷하죠? 그 사람들 뭐 그냥 나 괴롭히지만 않으면 뭐 어떻게 하든 해봐. 그래서 이 혼란을 맞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죠. 아까 전에 우표가 나온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가 너무나 멋집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적을 3개 들었어요. 3대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빈곤, 부정부패, 공산주의. 공산주의, 반공 그러면 낡은 뭐 수구 꼴통이네, 올드하네. 틀렸습니다. 공산주의, 말을 바꿔보죠.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죠? 예. 나치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전체주의라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것, 이게 낡은 이념입니까? 전혀 낡지 않아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 지금 유럽에 가서 그 말 해보십시오. 유럽 젊은이들이 그걸 낡은 이념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치를 겪어봤고 이 나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싹이 나오면 개에게 훈련시킨 주인도 처벌하는 시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체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곧 반공인데 그게 왜 낡았어요? 그건 자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같이 있는 거죠. 즉 반공을 낡았다고 하는 건 두 종류인데 자유의 본질을 깊이 모르거나 둘째는 자신의 본질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없어졌어요. 네. 다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로 하죠. 이 경제 개발을 그래서 해서 빈곤을 넘어서기 위해 경제 개발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넘어서기 위해 경제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냐? 자유의 힘이 흘러 넘쳐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해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67년에 박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거기에 저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빈곤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했고 자유의 선진국이 되어서 부정부패 없는 선진 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개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지금 이 박 대통령의 정신, 신라의 선례가 살아있는 대구에서부터 왜 경제개발을 했는지, 우리 자유의 지향점이 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